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옥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 오세훈 시장이 중대한 결정을 방금 전에 했습니다. 바로 뭐냐면 박원순 시장이 쓰던 공관, 전용 공관을 쓰지 않기로 최종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공식적으로 서울시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우선은 오 시장 임기 내년 6월이기 때문에 사실상 1년 3개월 남았지 않습니까? 공식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임기가 짧아서 굳이 공간을 이용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고요. 그 두 번째로는 오 시장이 지금 자택이 광진구 자양동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광진구 자양동에서 서울시까지 출근하는데 보통 30분 이내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짧다. 이 두 가지 이유로 해서 굳이 공간에 들어가지 않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참고적으로 이 박원순 전 시장이 쓰던 가회동 공간은 2015년도에 처음 계약해서 계약을 연장하면서 쓰고 있고요. 박원순 시장이 지난 81년부터 33년간 시장 공간으로 썼던 해화동 공간을 쓰다가 한양 도성 복원 사업에 따라서 은평구 윤평 뉴타운으로 건설을 옮긴 뒤에 다시 가해동 공간으로 와서 쭉 살다가 이제 사실상 이 사고를 당한 것이죠. 전 사태가 벌어진 것이죠. 그래서 금년 1월에 가해동 공간은 전세 계약이 만료가 됐고요. 전세 계약금 무려 28억 원여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별도로 해석해 드리지 않더라도 저라도 그 공간 들어가서 살고 싶겠어요? 아무도 살고 싶지 않죠. 그래서 오세훈 시장의 이러한 이 결정, 그야말로 박원순 브랜드를 이 표를 하나씩 지어 나가는 그런 지금 현재 시정 업무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미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내주 내내 업무 보고를 받게 돼요. 그리고 업무 보고를 받게 되면 약 70% 이상 이 오세훈 시장이 그동안 공약한 내용하고 박원순 시장이 그동안에 추진해왔던 이런 여러 가지 이 사업들하고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박원순 브랜드, 박원순 표딱지가 붙은 이런 사업들이 많이 말하자면 폐지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약한 대로 그대로 이 박원순 사업을 중단하고 폐기하고 그러지는 않겠지만은 상당 부분 그야말로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는 대한민국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시장경제를 표방하는 대한민국이잖아요. 더군다나 박원순이가 시장으로 부임한 이후에 민간 쉽게 얘기하면 상당한 그런 이 민간 단체가 시민단체가 어용이라고 불러질 수 있는 그런 단체들 거의 배로 늘어났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세훈 시장이 마지막 떠날 때가 한 1,100여 개 됐는데 박원순 시장이 떠날 때 한 2,200~300개 정도의 시민단체로 배로 늘어났어요. 이런 것도 제대로 좀 정리를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듭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이제 어제가 임시 독립운동, 임시 독립운동의 기념이 됐어요. 그러니까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입니다.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 102주년. 임시정부 수립 기념식에서 김원웅 광복 회장이 멱살을 잡히는 봉변을 당했어요. 근데 이 멱살을 잡은 사람은 임시정부 국무위원이었자 임시정부의 사실상 이제 우리나라 국회와 같은 거죠. 임시의정원 의장이었던 김봉준 선생의 손자한테 멱살을 잡혔어요. 그동안에 오직했으면 멱살을 잡혔겠어요. 그래서 이 김원웅이가 오늘 이제 이렇게 봉변을 당했는데요. 그러지 않아도 이 광복회 내부에서는 이런 김원웅 회장 그동안에 많은 논란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놈을 작살내겠다. 대하 X통에 똥물을 붓고 작살을 내서 광복회에서 영원히 쫓아내겠다. 이런 발언을 한 회원들이 실제로 많이 있다고 할 정도로 이 김원웅에 대한 비판의 수위가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이런 비판을 받던 차에 오늘 이 임시의정원의 이 손자한테 봉변을 당했습니다. 근데 임시의정원의 이 손자 김임용 씨인데요. 유공자 김임용 씨. 김임용 씨가 지금 내가 대대적으로 지금 조선일보 단독 보도를 통해서 밝혀졌는데요. 자기 그 조부모가 만든 이 태극기를 김원웅이가 찌라시처럼 취급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지금 강력히 반발을 하고 나섰습니다. 강력히 반발했는데 그 자세한 내용을 보면
그러니까 이 김임용 씨의 김봉준 선생 손자잖아요. 그런데 이 김임용 씨하고 그다음에 그 부인이 노영재 지사입니다. 노영재 지사 둘이서 이 의정원 태극기를 만들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의정원 태극기를 갖다가 이 태극기 소유자였던 김임용 씨한테는 사전에 양해도 구하지 않고 마음대로 썼다는 거예요. 마음대로. 그러니까 이거 마음대로 썼다는 얘기는 김원웅 회장이 자기의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임의로 썼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이 태극기는 가로가 189cm고요. 세로가 142cm 크기의 마직물에 4개와 태극 문양의 음방과 양방을 오려서 정교하게 박음질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후손인 김인용 씨 등이 소장하고 있다가 국가에 기증을 하게 됐고 2008년도 국가학 등록문화재 제395-1호로 지정이 돼서 현재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이 소장 중에 있는 그런 태극기입니다. 그런데 이 임시의정은 태극기는 이 김원웅 회장의 트레이드마크처럼 사용하는 태극기로 유명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김원웅 회장이 광복회를 방문하는 정치인들과 이 태극기를 들고 기념 사진을 찍었기 때문에 그렇게 유명해졌다고 하는데요. 예컨대 지난 1월 달에 최정상을 받은 추미애 장관, 그 다음에 작년 8월 달에 민주당 대표로 출마했던 박주민 의원과도 이 태극기를 들고 찍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김용 씨에 의하면 이 태극기를 독립운동가들이 썼던 이 태극기를 쓰려면 최소한도 자기 후손인 본인한테 동의를 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절차를 전혀 밟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찌라시처럼 취급하는 게 아니면 무엇이겠느냐. 이렇게 지금 강력히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이 김용 씨의 경우에는요.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잖아요. 김봉준 선생 일가는 이 김봉준 선생뿐만 아니라 노영재 지사, 그 다음에 아들 김덕목, 큰딸 김효수, 작은딸 김정수, 큰사위 송명수, 그리고 작은사위 고시복, 이런 일가족 7명이 모두 독립운동을 한 애국지사 가문일 정도로 아주 대단한 집안이에요. 그리고 이 임시의정원의 이 태극기는 지난 11일 임시정부 수립 기념식에서도 개양이 됐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김원웅이 어느 정도나 참 무식하게 우리 애국 인사들을 폄하시켰는지 대표적인 것이 예를 들어서 우리 애국가를 작곡한 안익태 선생을 갖다가 민족 반역자라고 부르고 말이죠. 그래서 이 안익태 가족들이 이 김원웅 씨를 대상으로 해서 대대적인 민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말하자면 김원웅이는 광복회 회원들로부터 그리고 독립 이런 유가족들로부터 엄청난 비판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이제 주제를 좀 달리해가지고요. 김어준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이 서울시 직원들의 게시판에서도 김어준이 쫓아야 된다. 이런 비판이 이미 나온 바 있어요. 지난달 9일날. 그래서 이 TBS 좀 말려주세요라는 제목에서 서울시 내부 익명 게시판에 이렇게 TBS에 들어가는 많은 예산 도대체 이게 눈먼 돈이냐? 정치 편향적인 사람들을 정리하고 시민들에게 시정 소식과 음악을 선사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진행자로 채워야 되겠다. 이런 비판의 이런 게시글들이 쇄도한 바 있는데요. 오늘 또 지금 현재 보면 이 김어준이를 이제는 쉽게 얘기해서 쫓아내야 된다는 거 있죠. 그런 여론들이 지금 상당히 많이 제기되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청와대의 청원판에 김어준이를 좀 퇴출시키자 이런 청원이 올라와 있는데 그러니까 오늘 오후 9시 기준으로 거의 10만 명의 동의를 받았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퇴출 청원인은 뭐라고 주장하고 있냐면 서울시 교통방송은 말 그대로 서울시의 교통 흐름을 실시간 파악해서 혼란을 막는 교통방송이 되어야 되는데 김어준은 대놓고 특정 정당을 지지하고 반대 정당이나 정당인은 대놓고 깎아내리면서 선거나 정치에 지나치게 깊이 관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국민들의 분노를 하고 있고 김어준을 교체하고자 하는 여론이 들끓고 있는데 김어준이는 이런 것이 차별대우다 하면서 맞대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하면서
교통방송이 특정 정당 지지하는 정치방송이 된 지 오래고 변질된 교통방송을 바로 잡자는 것이 이게 차별일 수가 있겠느냐. 바로 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 청원인의 마지막 주장은 서울시 정치방송인 김어준은 교통방송 자리에서 내려와라. 이렇게 촉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청원 시작일은 이틀 전인 지난 4월 9일이었고요. 불과 이틀 만에 10만 명을 육박하고 있다. 그러니 지금 서울 시민들이 지금 얼마나 이 김어준의 부글부글 끓고 있는지 우리가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는다. 그런데 참고적으로 지금 오세훈 시장도 이 선거 기간 중에 TBS 제대로 이 본연의 취지에 맞게 방송을 하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고 이 김어준이를 그리고 TBS를 좀 바꾸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제한이 지금 있는 게요. 제약이 좀 있는 것이 이미 서울시 미디어 대전 TBS로 지난 2월 달에 별도 재단으로 독립해 나갔어요. 서울시에서. 본래 1990년대 서울시 산하 교통방송본부로 출발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독립재단이에요. 비록 수입의 70% 이상은 서울시 출연금에 의해서 재정적으로는 독립이 완전히 안 돼 있지만은 방송 평선과 운영은 완전히 독립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어준을 오세훈 시장이 마음대로 잘라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오세훈 시장이 직접적으로 방송 편성에 개입하기도 사실상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김어준이 제법 좀 오래 갈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김상조 본인이 공정거래위원장으로 가기 전까지 재직했던 학교가 한성대예요. 이 한성대 교수로 94년도부터 쭉 재직해 오다가 이 초대 공정거래위원장으로 발탁된 이후에 최근에 그만둘 때까지 약 3년 10개월간을 학교 자리를 비워놨어요. 그런데 이제 복직 신청을 했기 때문에 한성대 이사에서는 23일 심의하면 이 심의할 경우에는요 거의 100% 복직되게 돼 있어요. 법에 복직시켜야 된다 이렇게 강제 의무 규정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요 이 김상조 이 정책실장 8월까지 강의는 사실상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급여를 발전기금으로 내놓겠다. 즉 장학금으로 학생들 내놓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일단 뭐 그나마 조국보다는 조금 나은 것 같아요. 조국은 지금까지도 봉급을 다 받아먹고 있잖아요. 예. 참 매우 특징적인 희한한 사람이 바로 대한민국에 이런 사람은 참 찾아야 눈을 아무리 크게 뜨고 찾아도요. 이 조국 같은 사람은 아마 100년 이내는 나올 것 같지 않아요. 예. 자, 이제는요. 지금 여권에 씨가 마르고 있어요. 어떤 씨가 마르느냐? 잠룡들이 엄청나게 많았잖아요. 넘쳐 흘렀어요. 야권에는 잠룡들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거꾸로 되고 있어요. 이번 선거 참패가 여권 잠룡의 정치적인 그런 이 주가를 땅에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없어. 특히 친문 친노의 지지를 받는 성골용 잠룡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갑자기 튀어나오는 사람이 누구냐면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유시민이에요. 유시민이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입장을 내놓고 있어요. 유시민이가. 그래서 지금 현재 여권에서는 이거 잘 됐다. 유시민이를 좀 키워야 되겠다. 그래서 유시민을 지지할 수 있는 그런 이 유튜버들이 일제히 나섰다고 합니다. 유시민이 지금 현재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한 것은 지난달 31일 날 교보문고 유튜브 채널에서 한 얘기예요. 뭐냐고 했냐? 신념은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념은 무조건 지켜야 된다는 생각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신념에도 층위가 있는데 구체적인 생각들은 정보, 경험, 세상의 조건이 바뀌고 관계 맺는 사람들이 달라지면 일정 부분 변경이 불가피하다. 달라지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이것은 여기서 얘기하는 신념이라는 것은요, 본인의 정치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의 신념으로 돼 있었어요. 이것이 2013년도에 정계 은퇴를 할 때 얘기를 했고, 그리고 2018년도 노무현 재단 이사장을 맡을 당시에도 이거 정계 복귀하는 거 아니냐 그럴 때도 절대 복귀하지 않겠다. 임명직 공무원이 되거나 공직선거에 출마하는 일은 제 인생에 다시 없을 것이다. 이렇게 못까지 딱 박았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신념은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난 4월 작년 총선 때
선거 결과 평가하면서도 자기는 정치 돈평은 하지 않겠다라고까지 했는데 이거 전부 지켜지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이렇게 갑자기 신념인 바꿀 수 있다 이렇게 하니까요. 지금 주목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정치 선언이다. 어떤 정치 선언이냐? 지금 유시민이가 갈 수 있는 데가 딱 한 자리밖에 없잖아요. 대선에 출마하는 거. 이거를 시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또 이것이 주목받냐? 주목되는 또 하나 또 일이 있어요. 바로 뭐냐면 최근에 책자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유시민 스토리라는 책자를 출간했어요. 이것은 전문 작가인 이경식 씨가 쓴 유시민 일종의 전기예요. 이 유시민이 그동안 쓴 책하고 유시민 관련 언론 보도를 쭉 엮어놓은 건데 출판사는 유시민의 삶을 온전하게 담아낸 평전이다. 평전이자 한국 현대사 60년을 담아낸 역사서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유시민의 머리끝서부터 발끝까지를 쭉 다 설명해 놓은 책이에요. 예. 그래서 쉽게 말해서 유시민의 삶을 통해 본 한국 현대사. 또 거꾸로 말하면 한국 현대사 속의 유시민. 이 정도로 보시면 될 정도의 책자를 발간했어요. 그리고 또 세 번째 주목되는 일은 뭐냐? 노무현재단 유튜브 알릴레오에서 이런 책 소개를 하면서 국민의힘을 공격하고 있어요. 뭐냐면 국민의힘 하버드대 교수가 쓴 민주주의는 어떻게 무너지는가라는 이런 책을 소개하면서 현 국민의힘을 비판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 책이라고 하는 것은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되자마자 미국 민주주의 위기라 우려가 한 미국 정치학자가 이 책을 쓴 저자예요. 그래서 선거를 통해서 합법적으로 집권한 권력, 예를 들었는데 트럼프, 예컨대 문재인, 이런 정권이 민주주의를 제대로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는 위기 현상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본래 선거에서 출범을 하면 그게 민주주의의 기초 조건을 갖추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반대로 간다는 것이죠. 이것이 민주주의가 21세기 지금 무너지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이런 책을 소개하면서 국민의힘을 비판하고 있어요. 이런 일련의 행태를 보면 결국은 정계 복귀를 강력히 시사하고 있다. 더군다나 10년도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당연한데 신념을 안 바꾸는 게 오히려 벽창호다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보면 사실상 이제 유시민이는 정계 복귀, 바로 대선 이 잠룡으로서 선언하는 것이 시간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이제 조홍천 의원, 쓴소리하는 대표적인 의원인데 바로 최근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지금 현재 민주당 뭐가 가장 큰 문제냐? 여전히 민주당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같은 사람을 꿰차고 있으니까 큰 문제다. 이성윤을 보면 도대체 누가 누구를 조사 받으러 오라 마라 하느냐? 예. 이 고려시대 무신 정권을 보는 것 같다. 무신과 같다. 이렇게 이 이성윤에 대한 강력한 비판을 제기한 사람이 바로 조홍천이에요. 그런데 오늘 다시 또 이 옳은 소리를 했어요. 쓴소리를 또 한 번 했어요. 뭐라고 됐냐면 두 번째 제안은 아직도 기득권과 무료의 태도를 버리지 못하는 것 같다. 아쉽다. 참패 이후에도 여전히 검찰개혁과 언론개혁만이 살 길이다라는 목소리가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부 선출 방식을 두고 아직도 왈가왈부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걸 보면 이 민주당 갈 길이 아직도 멀었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패배를 쇄신과 변화의 계기로 삼아서 성찰과 반성을 통해 과감하게 개혁을 추진하면 내년 대선에서 극적인 반전을 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만약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고 내용이 격화되며 서로를 비난만 할 경우에는 그대로 앉아서 패배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조홍천 의원은 이번에 친문 세력의 압력에 당이 휘달린 것, 이것이 선거 패배의 원인이다. 이렇게 진단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검찰개혁, 탈원전 정책, 부동산 정책 등 다양한 여론이 있을 수 있고 조국 전 장관이나 추미애 전 장관에 대한 다양한 평가가 있을 수 있지만 강성 지지층의 압력에 밀려서 아무도 만류하지 않고 오히려 당의 에너지원이다라는 미사역으로 두둔하기만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민주당의 태도에 대해서 국민의 힘이 미심쩍어 보이지만은 진절머리 나는 민주당을 더 혼내주기 위해서 눈 찔끔 감고 2번을 찍을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보수정당의 몰락과 부활을 반면 교사로 삼아라. 이렇게 지금 역설하고 있습니다.
보수정당의 경우에는 선거 참패 후에 대대적인 혁신을 할 경우에는 성공했고 패배의 책임을 회피했을 때는 더 큰 패배가 이어졌다. 이렇게 이 사례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언론이 문제다. 분열하면 죽는다. 똘똘 뭉쳐야 산다. 왜 청와대 책임을 이야기하나? 라는 말이 보수당에서 실패를 거듭할 때 나오는 말이었다. 그런데 이런 발언이 지금 현재 민주당의 핵심 지지층 발언에서 나오고 있어서 거의 비슷하다. 그래서 이번 원내대표 경선 그리고 당대표 경선이야말로 선명성 경쟁의 장이 아닌 혁신과 반성의 장이 되는 데만 집중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또다시 쓴소리를 했어요. 자, 이런 쓴소리를 하고 있는 조홍천 의원, 이거 견뎌낼 수 있을지 참 걱정됩니다. 예, 걱정돼. 최근에 쓴소리 하는 사람들이 누가 있냐면 또 대표적으로 노웅래도 있어요. 노웅래 의원. 노웅래 의원 아랫돌 빼서 윗돌 고이는 회전문식 인사는 분노한 민심에 기름을 붓는 격이다. 이래서 차기 당대표 원내대표 선거에서의 인적 쇄신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한 사람이 바로 노웅래예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조홍천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선거 참패에 책임 있는 사람들은 더 이상 당내 선거에 나오지 말아라. 이런 얘기까지 한 사람이 바로 조홍천이에요. 그래서 이 조홍천 쓴소리 했는데 이것이 민주당의 개혁과 그리고 이 본질적인 이 국정 운영 참여자로서의 자세를 바꾸겠느냐? 저는 굉장히 회의적으로 본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밤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또 이 좋은 뉴스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히 주무십시오.